지금까지는 공유결합을 어떻게 하냐, 결과? 뭐 그런 느낌으로 봤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들끼리 모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안정성을 가져, 뭐 그런 설명이었다면 조금 더 원리적인 얘기를 우리 교재에서 해주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공유결합을 하는 원리, 근본적인 힘, 에너지가 뭔지, 그걸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공유결합 에너지, 또는 뭐 결합 엔탈피, 실험적으로는 엔탈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라는 개념입니다. 얘는 이제 H2 분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H2의 가로축은 핵간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세로축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간 거리라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 원자의 핵이 멀리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제로는 두 핵이 그냥 완벽히 같은 위치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핵간거리가 무한대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두 원자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결합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쓰면 뭐냐? 결합 전 에너지 빼기 결합 후 에너지. 결합 전 에너지와 결합 후 에너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로라는 얘기는 결합 전에는 아무런 에너지 변화가 없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리가 근데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뭐가 발생하는 거다? 상호작용이 발생하니까. 상호작용은 그냥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인력과 청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까워지면 좀 안정화가 되네요. 안정화가 되는 건 어떤 힘의 결과물이죠? 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때 생길 수 있는 인력은 뭐와 뭐의 인력? 이거 뭐 A 원자, B 원자라고 하면 A의 전자와 B의 원자 핵이 가진 인력, 그리고 B의 전자와 A의 핵이 가진 인력이 되겠죠. 요 인력 요인으로 인해 쭉 안정화가 되더라.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안정화가 둔화되더니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점점 세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둔화가 됐다가 다시 불안정해지기를 시작하냐? 이거는 뭐 어떤 힘이 작용할 거다? 반발력, 청력이 작용할 거다라는 거죠. 이 청력은 어떤 청력이냐? A의 전자와 B의 전자 간의 청력, 그리고 A의 핵과 B의 핵 사이의 청력이 불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결합을 막 할 때는 누가 지배적이고 인력이 지배적이고,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청력이 지배적인 구간, 딱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에너지 변화가 안정화가 된 시점은 어디냐? 이 어딘가 이 극대 극소값이 되겠네요. 이 위치가 바로 에너지가 가장 안정화된 지점이고, 그 위치에서 뭐가 형성될 거다? 결합이 형성될 거다. 그래서 결합 길이는 이렇게 결정된다. 어떤 상호작용들이 서로 있냐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력 그래프만 그릴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게 인력 그래프예요. 요게 인력 그래프고, 반발력 그래프는 요게 반발력 그래프죠. 요렇게가 반발력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 그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단순히 더한 겁니다.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력이 더 아래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반발력도 증가하기 시작해서 가까워질수록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냐? 반발력이 훨씬 더 커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중간에 결합 길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두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이 합쳐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순서가 거꾸로예요. 자, 선생님은 수소가 수소 분자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이다. 여기 마이너스 436이죠. 라고 표현했죠. 처음에 제로였다가 436만큼 방출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였고,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다면 걔가 다시 결합했던 애가 다시 원자끼리로 돌아간다면 사이에 갇혀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그 사이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합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본딩 엔탈피, 결합 엔탈피. 결합 에너지, 결합 엔탈피 뭐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우리 과정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결합 엔탈피 측정하는 기준은 기체입니다. 기체상에서 무한대의 거리까지 결합이 해리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자해줘야 되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 엔탈피는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여기는 수소 분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수소가 아니라 뭐 탄소로 변했다라고 하면 원자의 핵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6이 되니까 뭐 인력과 반발력에 미치는 값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는 원자마다 원자끼리 어떤 조합으로 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고, 다만 걔네끼리 결합할 때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측정된 데이터 값이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여기 뭐 값들을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경향성, 의미 정도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H와 H의 결합 엔탈피는 436만큼 방출이에요. 자, 결합 엔탈피 값이 어떨수록 결합이 안정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클수록 안정한 거죠.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 거고, 또는 그걸 해리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HH는 436인데 HF는 565입니다. HF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왜 안정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어떤 요인이 결합 엔탈피를 더 크게 했을까? 기본적으로 인력이 더 강할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더 가까운 거리에서 했을 거라는 건데, 그 이유는 원자 핵이 전하량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지? 우리 유효액전하, 제트 이펙트 또는 뭐 전기 음성도로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결합을 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값이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가 같은 족이죠. 그지? F에서 CL, BL, I 갈수록 지금 같은 7족에서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내려가는 중이죠. 그럼에 따라 결합 엔탈피는 어떻게 바뀌어요? 감소하네요. 그지? 이거는 왜 감소한다? 주기가 커짐에 따라 오케이,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결합 거리도 길어지게 되고 결합의 세기는 약해지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탄소, 수소, 탄소 뭐 있고요. 이중 다중 결합, 같은 원자끼리의 다중 결합 비교 한번 합시다. 단일보다는 이중이 당연히 크고요. 이중보다는 삼중이 당연히 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값이 되게 큰 애가 누구랑 누가 있죠? 값 큰 애 찾아볼까? 여기 CO 3중 결합, 그지? 그리고 N2 3중 결합 되게 크죠? 3중 결합이 굉장히 강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질소 분자를 우리가 충전재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정하기 때문이죠. 결합 엔탈피가 크다라는 말은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응성이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결합 엔탈피가 작은, 예를 들면 NN 결합이나, 그지? 단일 결합이나 뭐 NF 결합 같은 거는 반응성이 어떨 거다?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이 데이터 값을 보면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나머지는 그냥 방금 본 것처럼 보면 되는데 얘네가 조금 눈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동종
핵간 결합입니다. 같은 7쪽에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주기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결합 길이가 어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보통 줄어들었어, 그지? 아까 계속 플루오린, 브로민, 아이오딘 하면 줄어들고 여기도 줄어들었거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줄어들지. 근데 플루오린은 혼자 좀 이상하죠, 경향성이. 이게 좀 독특해서 얘만 조금 그거를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F의 전기 음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1로 가면 작아지잖아요. 플루오린은 크기도 작은데 전기 음성도도 크니까 전자가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플루오린과 그 플루오린이 결합을 해버리면 전자 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걔네 반발력 요인으로 인해 얘는 좀 불안정한 걸 거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좀 주류 의견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자, 요런 문제입니다. 탄소 수소의 결합 엔탈피를 측정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 수소 결합한 예시는 메테인이 있겠죠. 메테인에서 수소 하나를 떨어뜨리는 데는 436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413으로 돼 있네요. 왜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야, 근데 수소가 결합한 결합이 얘도 있잖아. CH3에서 뗄 때도 있고 2에서 뗄 수도 있고 1에서 뗄 수도 있는데 다 탄소 수소 결합이잖아. 그럼 이 중에 뭘 써야 되지? 라고 해서 이 평균 결합 엔탈피는 그냥 경향성이나 평균적인 값을 그냥 의미하는 거지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 어떤 원자가 있냐, 어떤 그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냐에 따라 이 결합 엔탈피는 다 어떤 용매에 녹아 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진 않고 필요한 조건에 따라 무덤값을 쓰는 게, 그래서 얘네가 다 따로 나와 있어요. 무덤 필요한 경우에 쓰라고 여기저기를 조사해 보면 모아진 곳들이 있습니다. 무덤값을 사용한 거다, 그런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조금 사고를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천천히 하다가 되는 데까지 봐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동종 이원자, 동액 이원자 분자의 결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텟에 만족하는 아주 안정한 분자죠. 근데 사실 전자는 뭘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결합된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Cl과 Cl이 있을 때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하죠. 전자가 어디 있을까?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를 왔다 갔다 할까? 라고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전체를 다 돌아다닙니다. 자, 결합한 전자들은 왼쪽에도 속하고 오른쪽에도 속한 애예요. 왼쪽에 속한 원자의 영역은 요만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공유됐다는 건 그런 의미야.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요만큼 자기의 그 핵의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된 전자들은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결합된 쌍의 전자들이 막 신나게 돌아다니다 보면 확률적으로 왼쪽에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공유 결합인가? 전자들이 이게 지금 두 개가 공유돼 있다고 말할 만한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순간 왼쪽에가 Cl- 전자를 얻은 것 같은 순간, 얘는 순간적으로 전자를 잃은 것 같은 순간도 존재한다 분명히. 뭐 길진 않겠지. 평균적으로는 여기 사이에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벗어나는 순간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이 순간적으로 이온 결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역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오른쪽에도 전자가 쏠려서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왼쪽의 확률과 오른쪽의 확률이 어쩔 거니까? 같을 거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있을 거다?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핵 이원자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쏠릴 확률과 오른쪽으로 쏠릴 확률이 어쩔 거다. 다를 거다라는 거죠. 왜? 원자의 크기도 다르고 Z 이펙트도 다르고 전기 음성도도 다르니까 전자가 수소에 있을 확률과 염소에 있을 확률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5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거지. 수소와 염소 중에는 어디에 더 많이 있을까요? 염소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염소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HCl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중성이 아닐 거라는 거죠.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띨 거다? 오른쪽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왼쪽이 플러스를 가질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개념입니까? 전기 음성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유 전자쌍은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핵의 특성, 원자 핵의 특성에 따라서 부분적인 치우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경향성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결합했냐에 따라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결합이니까. 두 개가 결합했으니까 비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척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척도가 전기 음성도가 되겠습니다. 로 네거티비티. 전자 친화도랑 가끔 단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자 친화도는 에너지고요. 에너지 값이고 줄로 나옵니다. 전기 음성도는 단위가 없는, 왜냐하면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의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 값들이 잘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공유결합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F를 4로 잡았어요. F를 대충 4가 나오게 잡고 나머지 애들을 그 상대적인 값으로 적어줬죠. 보통 이제 2주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갈수록 0.5 정도씩 감소하는 게 보이죠. 0.5 정도씩 감소하고요. 수소는 한 2.2 정도 되고 또 주기가 내려갈수록 이게 또 감소한다라는 것도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되고 경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실 우리가 이 많은 원소들을 다 그때그때 쓰진 않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주 나오는 애들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외우는 애들 선생님이 대학교 때도 교수님이 막 이상하게 막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외우라고 그건 좀 마음에 안 들고 고등학교 때 화학쌤이 알려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폰이 영어로 이제 전화하라는 뜻이죠. 폰이죠. 전화해. 자 전화해. 자 제발 전화해. 자 이게 왜 제발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전화해. CSI에 전화해. 이렇게 제발 CSI 전화해. 제발 CSI에. 자 뭘로 전화하냐? 핸드폰으로 전화해. 공유결합에서 다시 FON, CLBR, CSI, HP 요 정도 가장 많이 전기음성도의 활용도가 높은 애들을 순서대로 적어둔 느낌. 이거 여기 아래에 있는 데이터 값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얘가 좀 더 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크고 작다만 느낌만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가 4.0인 거 대충 4 정도인 거 그리고 0.5씩 감소하니까 얘가 3.5 정도고 질소랑 염소가 좀 비슷합니다. 염소 비슷하고요. 좀 BR 조금 더 작고요. 주기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CSI가 좀 비슷해요. CSI가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H는 확실히 작고 E하고 비슷합니다. H가 한 2.2, 그죠? 여기가 3.0, 2.5. 자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느낌만 가지시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요. 난 제일 기억에 남는 방법이라 안내를 드렸습니다. F 큰 거 기억하시고 산소 질소 큰 거 기억하시고
H는 작다 기억하시고 탄소는 중간이지만 작은 편이다. 이 정도 느낌이 있으면 됩니다. 3주기는 사실 크게 볼 일 없고 2주기 애들과 수소 정도의 느낌만 비교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뭐 굳이 불필요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전기음성도가 되게 소수점까지 이렇게 점점으로 찍혀 있는 거는 이것도 결국은 식으로 계산해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인지 교재에 소개되어 있어서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폴링 씨가 제안한 전기음성도의 계산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싶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이제 카이인데 이게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A의 전기음성도 그리고 B의 전기음성도가 되겠죠. 자, 그럼 빼기로 연결해 놨으니까 요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뺀 순서 상관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절대값은 써져 있는 겁니다. 항상 양수가 나오게. 근데 결국은 차이니까 크게 차이가 없죠. 자, 앞에 0.102는 4.0에 가까이 만들려고 임의로 집어넣은 상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요 안에 있는 식을 좀 보겠습니다. 요 식을 좀 봐보시면 얘 빼기 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루트니까 크게 의미 없고요. 그러면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게 뭐냐? 결합 에너지예요. 결합 에너지. D는 결합 해리 에너지. 결합을 해리하는 에너지고 결합 엔탈피와 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자, A와 B가 결합할 때 그 방출한 에너지, 해리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A와 B의 결합했을 때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자, 뒤에는 그럼 뭐겠어? A와 A가 결합했을 때와 B와 B가 결합했을 때를 평균을 내놨죠. 평균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요 안의 의미가 중요한데 요게 잠시 미안합니다. 오른쪽이 예상이고 왼쪽이 실제고 얘가 차이인 거예요. 자, A는 결합했을 때 요만큼이야. B는 결합했을 때 요만큼이야. 그렇다면 A, B가 결합했을 때는 그거의 평균 정도가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결합 에너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한 거냐? 전기 음성도 차이에 기인한 걸 거다라는 게 이 식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자세히 완벽하게 이 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느낌 정도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예상보다 결합이 더 강하거나 더 약하다라는 건 걔네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의 차이로 인해 그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했을 거다. 그거를 비례하는 값으로 특정을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자 라고 제안한 것이 이제 폴링의 전기음성도가 되겠고 요걸 통해서 노벨상 받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씨는 이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더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폴링 씨가 노벨상을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또 받거든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개 받은 분이 거의 없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한 번 더 받을 뻔했어요. 생리의학상도 받을 뻔했거든요. 이분이 그 저기 왓슨, 크릭, DNA 연구 그때 동시대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화학 전공이니까 특히 공유결합 전문가니까 DNA 분자 화학식은 알고 있고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 연구를 막 하는 중이었어. 근데 왓슨 크릭과의 차이점은 대륙이 달랐어요. 그래서 폴링 씨는 미국에 있고 왓슨 크릭은 저쪽에 있어서 그 연구소로부터 자료를 전달받는 속도 차이 때문에 왓슨 크릭이 먼저 자료를 확보해서 DNA의 공로를 가져갔고 만약에 폴링 씨가 그 자료를 봤으면 폴링 씨는 3중 나선을 제안했거든요. 3중 나선인데 안 되는 구조였죠. 근데 2중 나선을 먼저 제안한 왓슨 크릭이 받게 됐는데 하여튼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타민 C는 만병통치약이다.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을 뻔한 분도 요거를 몸소 실천하신 비타민 C를 엄청나게 먹었대요. 사람이 똑똑한 거랑 상관없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에 편향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폴링 씨가 이렇게 복잡하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상대적인 척도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누군가 이런 식도 제안했어요. 전기음성도는 사실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여러 계산법이 있어요. 최초로 좀 정밀하게 제안한 게 폴링 씨여서 이제 공로를 받았지만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했죠.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계산하자. IE는 이온화 에너지고 EA는 일렉트론 어피니티, 전자 친화도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는 뭐랑 관련이 있죠? 원자 핵이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냐. 그지?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많이 안정화되는 건 좋아한다는 얘기고, 전자 친화도도 전자를 받음으로써 안정화되는 정도니까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클수록 전기음성도도 커질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 두 개 평균 때리자. 이렇게 제안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전기음성도의 순서는 어쩌겠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상대적인 척도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하자라는 제안된 식도 우리 교재에 있어서 소개를 조금 드립니다. 이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극성의 크기가 되겠죠. 극성을 잴 수 있는 정량화된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폴링 씨가 되게 중요한 그게 되겠고요. 그 극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자의 전하의 치우침은 또 용어가 다르죠. 그 뭐라고 부르죠? H가 있고 Cl이 있으면 Cl 쪽이 델타 마이너스고 H가 플러스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죠. 플러스를 그리고 마이너스를 그린 다음에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하는 표시가 있죠. 요걸 보고 쌍극자 모멘트,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기음성도를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일단 선생님 분자를 여러 개 좀 갖고 와봤어요. 얘네의 쌍극자 모멘트를 한번 예측을 해보십시오. 누가 더 크고 작을지. 자, 이산화탄소 있고요. 자, 일산화탄소 있습니다. 얘네는 이중결합이고 얘는 삼중결합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는 산소고 여기는 질소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존 나왔다. 아까 썼던 오존. 여기 그 공명구조 반영한 구조로 그려놨죠. 그리고 암모니아, 물분자, 클로로포름이라는 각도와 길이 조건까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여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할 때는 이렇게 세 개, 왼쪽 세 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른쪽 세 개 비교해 보시고 얘는 그냥 번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클지 작을지 한번 생각 한 번만 해보세요. 선생님이 실제 측정값, 실제 문헌값을 몇 개만 가지고 와서 보긴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봐보면, 자, 일단 이산화탄소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하죠. 두 개 존재하죠. 두 개. 요렇게 하나와 요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방향은 정확히 180도 차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제로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가지게 되죠. 자, 아래쪽에 같은 경우는 어떤 쌍극자 모멘트를 가질 것이고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인 이런 쌍극자를 가질 것이고, 걔는 위에 얘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길이는 이산화탄소의 이중결합이 더 짧고 삼중결합이 여기가 더 길고 위에가 아래가 더 짧죠. 그건 일단 참고를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CO와 CN은 어느 모멘트가 더 클까요? 이건 전기음성도 생각하면 산소가 3.5고 질소가 3.0이니까 얘는 둘 다 2.5, 2.5니까 얘가 좀 더 치우쳐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길이는 얘가 좀 더 길고, 얘네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분자 전체 값밖에 내가 못 갖고 왔어요. 자, 분자 전체 값으로 보면 얘는 무극성 분자고 얘는 0.112밖에 안 되는데 얘는 2.98이나 되네요. 이건 수소탄소 때문이죠. 얘는 쌍극자가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커다란 값이 나온 거고요. 이것만 비교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뭐 일단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한번 봅시다. 아까 미리 얘기해 버렸지만 오존도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합니다. 같은 원자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이 방향의 쌍극자. 정확히는 뭐 요렇게랑 요렇게를 갖겠지만 벡터 합을 구하면 요렇게 하나의 쌍극자를 합을 갖게 되겠고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 얘는 반대죠. 화살표 방향이. 요런 애랑 요런 애랑 요런 애가 합쳐서 요 방향으로 쌍극자를 가질 겁니다. 위에와 오존과 암모니아 중에 누가 더 근데 크기를 비교하면 둘 다 비슷한 모양인 것 같긴 한데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오존은 그래도 치우침이 있지만 같은 원자끼리니까 그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서 치우침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암모니아는 치우침이 확실히 더 큽니다. 한 0.53, 1.42 정도 나온다고 해요. 왼쪽에 일산화탄소보다 오존이 더 극성이 거의 또 5배 가까이 크죠. 어쨌든 자 밑에 있는 물 분자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향이지만 이거 질소가 3.0이고 얘가 3.5여서 차이는 아래가 더 큰데 수소는 2.2니까 얘는 두 개가 합쳐진 거고 얘는 세 개가 합쳐진 건데 누가 더 클까? 이건 사실 각도도 고려를 해야 돼서 물이 더 큽니다. 물이 더 극성 1.85 정도 되고요. 마지막 클로로포름은 뭐 서로 반대 방향을 갖고 있죠. 요렇게를 가지고 있지만 아래쪽을 향해서도 갖고 있지. 그지? 염소도 마이너스니까 얘네가 합쳐지게 되면 한 1.17 정도 그래도 꽤나 큰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뭐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뒤에 있는 요 D라는 단위 본 적 있나? 이거 읽을 줄 아나? 요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예요. 디바이라고 있거든요. 디바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에 마찬가지로 계산법, 뭐 실험적 측정법 이런 걸 제안하신 분의 이름이 단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디바이라고 읽고요. 교재에 또 디바이의 정의를 열심히 달아놔가지고 안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바이의 정의예요. 자,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를 이렇게 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도 그렇고 실제 측정했을 때도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아래는 그냥 상수입니다. 아래 상수는 무시해 버리시고요. 얘랑 얘의 의미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R은 거리고 요 델타는 부분 전하. 우리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했던 부분 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기음성도 차이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쩔수록 커질수록 쌍극자도 커지고 거리가 어쩔수록 커질수록 쌍극자도 커진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거리가 커지면 쌍극자가 커지나? 이거 좀 이해가 가나? 자, 요런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의 전기장과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갈라진 정도, 벌어진 정도, 치우침 정도 이거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치우친 정도는 아래가 더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거지. 여기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정량화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0.2082라는 값이 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처음 제안했을 때 정의를 이분이 또 참 이걸로 노벨상도 받으신 분인데 제안을 참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화한 식이거든요. Q가 전하고 이게 거리예요. 전하와 거리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처음에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1디바이는 양성자와 전자가 0.208 옹스트롬 떨어져 있을 때의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옹스트롬 단위를 넣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전하 Q는 이 델타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E는 이제 전자 플러스 1 플러스 2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기본 전하량의 배수로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델타가 1이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와 같다라는 거죠. HCl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인데 얘는 1보다 작지. 항상 부분 전하는 1보다 작아요. 얘가 1이 되는 순간 정확히 이온화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온화로 표현하지.
부분 전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보다는 이온이 그 전정리력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거죠.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디바이씨가 뭐 1디바이는 이렇게 정의가 기본 전화로 정의하다 보니까 전자가 떨어져 있을 때로 2단위로 해야 되다 보니까 0.208이 생겼고, 요거를 실험으로 뭐 쿨롱 미터로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실험으로는 이렇게 또 측정을 할 수가 있다네요. 큰 의미는 없고 대한 얘기까지 해서 쌍쌍 모멘트 개념만 오늘은 좀 잡고요. 이거가 왜 중요한지, 왜 이게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거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